우리가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박광수 목사님이 지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 책을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요새 급격하게 이렇게 대한민국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기독교의 근본 가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그 근본적인 그 원칙,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세상을 또 교회를 이렇게 마귀의 그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너무나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에 와갖고 기도하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걸로는 이게 지금 좀 안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 아이들이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무슨 영화를 보고 있는지, 이게 다 문화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뭐 이런 거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뭐 공과대학에서 애들이나 가르치는 사람이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행히 박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가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귀한 책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고 했더니 본인도 이 책을 짓고 그러고 하면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 많은 그런 위협도 있고 뭐 고소한다는 사람도 있고 뭐 해갖고 여러 가지로 좌파 우파 안에서 그냥 공격을 해와갖고 이 우파 진영 안에서도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이래갖고 본인도 어렵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책도 출간하지 못하고 지금 절판돼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 올바른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게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광수 목사님이 지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여기에 5장, 그 원래 제목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좌절,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 등 고전적인 이 공산주의 주장하던 1850년대 이후에 한 50년 동안 존재하던 이와 같은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좌절을 겪게 돼요. 좌절.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런 내용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흐름이 등장을 한다. 근데 그 새로운 흐름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우리가 니체라고 하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신은 죽었다 이야기하는 니체. 그 다음에 프로이트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보통 프로이트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그 정신 분석 이거에 아주 뭐 대가라고 얘기하는 그 프로이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완전히 그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 이런 일들이 20세기 초반부터 이루어져서 그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거다, 우리 이 나라에서. 그래서 오늘은 원래 제목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좌절과 새로운 흐름의 등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제가 제목을 니체와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이렇게 이제 잡고 니체하고 그 다음에 프로이트,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의 후계자로 나온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것들을 이 땅에다가 뿌려갖고, 그래서 이 열매가 지금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독버섯처럼 이렇게 자라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 다음으로 이제 또 나오는 뭐 6.8혁명이라든지 뭐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든지 이런 걸 거치면서, 그래서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이 지경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기독교인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어쨌든 세상의 철학, 보통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가, 오늘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광수 목사님 워낙 글을 잘 써주셨고, 그 다음에 또 저도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찾고 또 이렇게 그림도 몇 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50년경에 마르크스, 그 다음에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체계화해서 세상에 이제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이렇게 착취하는 계급, 부르주아라고 하는 착취하는 계급이 생기고 착취당하는 계급, 프롤레타리아가 이렇게 생기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이 착취하는 계급 이거를 뒤집어 엎어갖고 혁명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사유재산이 다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사는 유토피아가 이제 이루어질 거다. 뭐 이런 것들 내놓으니까 노동자 농민들이 얼마나 환영을 했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구나. 자, 그래서 이제 20세기가 밝아오기 전에 많은 유럽 사람들은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제국주의를 발판으로 한 낙관적인 미래를 이제 꿈꾸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인류의 문명과 역사가 이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갈 거다.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론을 세워놨던 이와 같은 그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상, 이제 자본주의가 결국은 모순과 갈등 때문에 완전히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무너져 내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상이 올 거다. 이렇게 이제 꿈을 꾸고 이제 하면서 20년, 30년, 40년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일이 생겼냐.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이루어지질 않고 또 1900년대 이제 들어서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막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꿈도 깨지게 되고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꿈도 이제 깨지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은 동성애, 그 다음에 젠더 이데올로지 이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는 공산주의 이게 뭔가를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도대체 왜 실망을 하고 무엇 때문에 실망했느냐. 요거는 이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그럼 여기서 끝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서 끝을 내지 않아.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수정을 하고 해서 그래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새로운 또 이론을 도입을 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니체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독교에 어떤 악의적인 일을 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크게 실망을 했어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왜 실망을 했냐? 마르크스주의자들 안에 들어있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보였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터내셔널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내셔널은 원래 이름이 공식 명칭이 인터내셔널 워킹맨스 어소시에이션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이걸 다 풀어서 쓰면은 국제 노동자 협회라고 이제 불러야 돼요. 인터내셔널 워킹맨스 어소시에이션 국제 노동자 협회. 그러니까 사회주의 단체의 그 국제적인 그런 조직인데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걸 길게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짧게 이걸 부르면서 그냥 이름을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인천공항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이렇게 인터내셔널이 많은데 여러분이 이제 뭐 네이버든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인터내셔널 하고 치면은 그러면 그 많은 것 중에 이 공산주의 노동자 그 단체를 줄여갖고 그냥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생겼냐. 19세기 중반 접어들면서 유럽 전역에 이제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사회주의 이념 역시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성장은 여전히 이제 미약한 그런 상태여서 기껏해야 이제 같은 직종에 이제 국한되고 있는 이런 판국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노동자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을 노동자로 사용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외국 사람들을 노동자로 사용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우리가 계급 투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단체, 그 단체가 원래 이름은 국제노동자협회인데 이거를 짧게 인터내셔널이라고 부른다. 인터내셔널 이 노동자협회 결성이 몇 차례 있었어요. 1차 결성은
1864년에서부터 1876년, 그러니까 마르크스하고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있던 그런 시대에 마르크스가 직접 인터내셔널이라고 한 이런 그 기관을 조직을 해서 이거 움직이는 모든 강령들을 만들고 한 이와 같은 그 단체가 1차 인터내셔널, 그래서 국제노동자협회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인터내셔널인데 이거는 1889년에서 1916년까지 이와 같은 그 노동자 단체가 이제 결성이 된 거다.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1889년에 이제 창설이 됐는데 1889년 이때는 마르크스가 이미 죽은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2차 인터내셔널에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했냐 하면은 엥겔스라고 한 사람이 2차 인터내셔널, 다시 말해 국제노동자협회를 결성을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기 2차 인터내셔널에서 뭘 했냐? 산업화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던 당대에 그 유럽의 사회적 배경과 결부가 돼서 세계 곳곳에 사회주의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일을 2차 인터내셔널이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올 때 인터내셔널 하고 나오면 마르크스, 엥겔스 뭐 등등 전 세계 국제 공산주의자들이 이 뭐 노동자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국제 노동자 협회 단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데 그 실망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2차 인터내셔널 이걸 이제 조직을 하면서 여러 나라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는 서로 전쟁하지 말자.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자국 내 갈등을 조장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여기서도 일으키고 여기서 다 이렇게 일으켜갖고 그래서 전체적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상을 일으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협약을 맺은 거예요, 각국에. 근데 막상 막 세계대전이 발발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게 발발하니까 각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공산주의를 하자, 이거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하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그 전쟁 문제가 생겨도 이걸 국제공산당이라는 그 협약에 따라서, 인터내셔널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국제적으로 협력, 이걸 다 잊어버리고 뭐 폴란드면 폴란드가, 뭐 독일이면 독일,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와 같은 그 단체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각국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국의 입장에 서서 전쟁에 찬성표를 던지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협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역이용 당해갖고 무솔리니와 이 히틀러의 파시즘이 이제 생겨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합쳐서 민족 이런 거 다 떠나갔고, 그래서 독일 공산주의자든 영국이든 다 합쳐가지고 국제공조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했는데 전쟁이 딱 나니까 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국제적으로 공조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뭐가 나타나냐, 파시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파시즘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등장을 한 겁니다. 자, 이왕 우리가 이거 공부하니까 파시즘도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 말에 파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왜 파쇼하냐 이렇게 얘기할, 우리 그런 얘기 알죠? 파쇼. 파쇼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온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묶는 거, 연합하는 거, 결속하는 거, 단결하는 거, 이런 게 이제 파쇼예요, 원래 뜻이. 근데 이 말이 이제 전용이 되면서 이 파쇼에서 파시즘 아니면 파시스트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극단적인 전체주의적 이와 같은 정치 이념, 또 그 이념을 따르는 그 지배 체제를 우리가 이제 보통 파시즘이다, 이걸 하는 사람을 파시스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뭐 여러 개 이 파시즘을 만든 이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가장 유명한 게 누구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월 23일에 이탈리아에 베니토 무솔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당. 그래서 국가의 절대 권력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옛날에 로마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로마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파시스트 당을 만들어요. 파시스트 당. 자, 그럼 파시스트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시스트 아니면 파시즘은 반합리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거예요. 반합리주의적. 인간관계에서 이성을 불신하고 인간의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억제하기 곤란한 그런 요인들만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뭘 분석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정에다가 자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하고 이거 이제 조금 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하고 있는 일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그쪽 전체주의 파시스트 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가고 있는 건지 알 수 있어요. 이걸 판단해서 이성적으로 이게 좋은가 옳은가가 아니고 감성에다 자꾸 호성해서 감성에다 자꾸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불을 붙여요. 두 번째는 파시즘에 이제 행동 규칙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인간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속이는 거 여기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시스트는 국민 모두를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엘리트 몇 사람이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엘리트 몇 사람이 그냥 국가 경제 이런 모든 걸 다 장악을 하고 그걸 다 계획을 세워서 나머지는 우리가 먹여주는 대로 따라와라. 이거 주장하는 게 이게 파시스트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자치 능력을 무시하고 엘리트 몇 사람이 국가를 끌고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련이라든지 중공이라든지 저 북한의 김정은이라 이거 보면 알잖아요. 몇 사람이 국민의 그 대의를 무시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끌고 나가는 이거 하면 저 사람을 파시스트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자유민주주의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 파시즘이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것들 나오냐 하면 인종주의 이런 그다음에 이제 불평등 폭력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국제법 여기 위배하고 국제 질서 이런 거 다 망가뜨리고 불평등, 폭력, 인종주의, 제국주의, 전쟁 이런 걸 신념으로 해서 그래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이런 체제를 그걸 우리가 파시스트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가 중요하다. 그냥 국가가 이끌어 나가는 대로 모두가 다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feel, 느끼면 되지, don't think, 생각하지 마라. 느끼면 된다,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이성적인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뭐 사람이 먼저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사람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리아에는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거 넘어가면서 독일에는 나치를 만든 히틀러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도 똑같은 거예요. 히틀러가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게 뭐예요? 아주 선전선동하는데 귀재예요. 이게 공산주의자들, 그 다음에 파시스트, 이게 나치 이런 사람들의 이런 주요 전략이에요. 그래서 무솔리니와 마찬가지로 독일 나치 히틀러도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느낌, 감정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게 감정적 반응만을 요구함으로써 대중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 이와 같은 그 체제를 우리가 파시스트 그런 체제다. 이걸 하려고 하니까 선전선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군중집회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군중집회 가장 최근에 나타난 게 촛불혁명이거든요. 이런 걸 해서 군중을 완전히 이렇게 선동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써갖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파시즘을 가능하게 한 건 마이크였다. 여러분 마이크가 없으면 대중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여봐 몇 명이 모이겠어요. 근데 마이크 이런 앰프 이런 게 나와갖고 한 번에 몇만 명 앞에서 히틀러가 이게 지나가고 할 때 몇만 명 앞에서 막 연설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선전선동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기만전술을 사용해갖고 자기들의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거 이런 게 파시스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정말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 경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코로나19다 뭐 이런 걸 해갖고 그냥 완전히 사회 통제하고 하는 이게 파시스트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써야 돼요. 어저께인가 이제 보니까 소강수 목사님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소강수 목사님이 며칠 전에 이 합동총회 이제 회장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요?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
전라도 분인데 조금 좀 친정부 성향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글을 썼어요. 거기에는 어저께인가 그저께 올라온 글에는 아무리 좀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해도 이거 확실히 그 교회 탄압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거기다 이제 글을 쭉 썼더라고요. 이거 교회를 갖고 도대체 왜 이러느냐. 이거 얘기하면서 여러분 크리스찬 투데이 가셔서 거기 소강석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그저께인가 자기 그 페이스북인가 거기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해봐도 내가 그래도 민주시민으로 그래도 이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협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총회도 못 모였잖아요. 예, 합동총회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그냥 화상회의 하는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여러분 한 번에 몇백 명씩의 주민과 이런 데 들어오니 회의가 안 되잖아요. 회의가. 그렇죠? 이런 것들 보면서 야 이거 정부가 이렇게 통제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소황수 목사님이 그래도 자기의 그 심정을 이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렇게 해갖고 교회 이거 통제하는 거 이거 나가면 파시스트 전체주의 이런 게 되는 거다 뭐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써놨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그래도 합동총회 회장님이시고 하니 그런 거 좀 깨닫고 이렇게 좀 해서 좀 잘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또 총회장을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좀 아는 분들 많이 있고 다혼한 분들은 많이 알고 있고 하니 좀 정부 관계자들하고 좀 얘기해서 좀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에스더 그 표현에 따르면 이들 때를 위해서 총회장 된 건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올바른 발언을 하셨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또 그분이 가서 회담도 잘하고 오도록 또 저와 여러분 뒤에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파시즘이에요. 자,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국제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갖고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이게 그렇게 아주 합의를 해놓고는 전쟁이 발발하니까 국제협약 다 깨버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만 뛰는 걸 보고 그러고 나서는 그게 결국은 파시즘으로 발전하는 걸 보고 공산주의자들이 실망을 하게 됐다. 두 번째 실망은 뭐냐? 마르크스의 역사 예언이 빗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했냐? 원시 공산제, 그 다음에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얘기한 사회주의 사회, 맨 마지막으로 공산주의 유토피아 세상. 요렇게 세상의 역사가 바뀌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자본주의 시대 맨 마지막에 있어서 이제 이걸 물리치고 나면 공산주의 유토피아가 온다고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가 계속해서 더 발전해 나가고 잘못된 걸 수정해 나가면서 자본주의 사회는 점점 발전하고 공산주의는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외쳐놨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마르크스 공산사상에 변질이 생겨서 여기 때문에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이 있다, 모순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평등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내거는 이와 같은 그 급진적인 혁명을 통해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유재산 이런 건 인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공산주의 국가를 누가 시작했어요? 소련이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스탈린의 공산주의, 모택동의 중국 공산주의, 호치민의 베트남 공산주의, 북한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사유재산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몇몇 엘리트들이 그냥 전체를 다 갖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 똑같이 나눠갖고 이렇게 해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소유해서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계급 갈등이 심한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공산주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디얼하게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이상 꿈을 꾸고 있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라는 거 모두가 다 똑같이 잘 산다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릴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망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론을 수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누구의 이론을 차용하기 시작했냐. 독일의 철학자 니체,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원래 출신이. 그래서 심리 분석가인 프로이트. 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이론을 이렇게 이제 도입을 해서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서 저와 여러분은 공산주의 가운데 특별히 뭐에 지금 관심 있는 거냐 하면 이 동성애라든지 성혁명에 지금 관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도입을 해서 기존의 기독교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이렇게 해서 동성애, 그 다음에 가정붕괴, 그 다음에 수십 개 성이 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동성결혼 합법화, 여기까지 이끌어 나간 이런 일들이 니체하고 프로이드라는 사람의 이런 사상에서 나오게 된 거다. 먼저 니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체는 1844년에서 1900년까지 이제 살았어요. 56세를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19세기 인물이에요. 20세기에는 1900년도 1년뿐이 안 살았으니까 실제로 53년 동안은 19세기에 살았는데, 재미있는 거는 19세기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는 20세기 사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면 그 시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니체라고 한 사람은 자기가 살던 19세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것도 한 100년쯤 지나서 니체와 같은 사상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다. 그 왜 그런 이유가 뭐냐? 현대 문화의 특징이 이성보다는 본능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으로 내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데, 그런 거에 어떤 그 원인을 제공해 준 사람이 니체라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대는 철저히 인간 중심, 그 다음에 본능에 충실하라는 니체의 그 외침이 깊숙이 스며든 시대다. 그러니까 너 본능에 충실하게, 그게 뭐예요? 본능에 충실하게 살면 개돼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본능에 충실하게 너 하고 싶으면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은 걸 조장한 사람이 바로 니체라고 한 사람이다. 근데 참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저도 아이러니를 많이 느껴요. 니체라고 한 사람은 정말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 역시 목사 집안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이런 사람이 바로 니체라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교육하는 거 이런 것 좀 신경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무조건 뭐 잘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 밖에서 산 사람이 니체인데, 이 니체가 가장 혐오하고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 누구냐?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하고 여동생.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말 그대로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어머니와 여동생은 영적인 사람, 본어게인한 그런 사람이고, 이건 본어게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섞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쓴 책의 이름이 이 사람을 보라,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나와 가장 철저하게 대립하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스러운 본능을 찾아내면 언제나 나는 내 어머니와 여동생을 발견한다. 이런 천민들과 내가 친족이라고 믿는 것은 나의 신성함에 대한 하나의 불경일이라. 내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를 대했던 것에 관한 내 경험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를 내게 불러일으킨다. 아주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아주 혐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니체가 정신병으로 죽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은 어머니하고 여동생이에요. 그렇게 어머니와 참 이거 마르크스니 이런 그 사람들 그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행한 대로 이렇게 받는구나, 이런 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노년의 어머니가 그를 간병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애쓰다가 하나님 곁으로 간 거예요. 본인 몸도 가누기 어려운데 아들이 정신병 걸려갖고 그렇게 쓰러지니까 7년 동안 아들을 간호해줬는데, 아들이 제일 미워한 사람이 어머니라니, 그런 사람을 온 세상에 수강하는 이런 우상으로 지금 삼고 있으니 이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자, 니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걸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한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 니체가 아니겠느냐. 자, 그럼 니체의 사상이 뭐냐? 도대체 이게 동성애, 좌파 운동,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젠더 이데올로지 이런데 도대체 니체의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느냐. 여기 가서 보면 저 니체의 저 사진이 나오는 저기 EBS에서 나온 거예요. EBS 저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 참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가가 니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EBS에서 나온 거기에 저렇게 적혀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철학자가 니체다. 근데 목사가 서서 니체를 언급하고 뭐 좋은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니체 여러분이 가셔서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가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니체를 뭐라고 표현했냐? 망치를 든 철학자다. 아, 망치를 들고 열심히 일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쇠망치를 들고 기존의 질서를 다 부숴버린 사람이 니체라는 뜻이에요. 기존의 질서. 유럽의 기존 질서는 한마디로 뭐예요? 기독교 질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망치를 들고 완전히 다 두들겨 부순 사람이 니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니체는 망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 때려 부쉈습니다. 모든 도덕을 때려 부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회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사회적 가치, 서구의 관습 문화, 그 다음에 기독교적 윤리를 때려 부셨습니다. 특히 기독교가 서구 사회를 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이런 거 가서 보면 니체의 명언과 대표 단어들 뭐 이런 책들에 가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평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라고 한 사람이 말 그대로 기독교의 기본 가치를 그냥 완전히 망치를 가지고 이제 쳐부순 그런 사람이다. 자, 이런 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가치 아니면 절대 가치 체계를 파괴하려고 온 인생을 사용한 사람이 니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박광수 목사님이 니체의 꿈은 유럽 사회 지지 기반인 기독교 체계와 철학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독히도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도덕이라는 말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포스트 마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포스트 마더니즘 이전 시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야지. 그렇죠? 동성애는 안 되지.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 결혼하는 거 말고 남자 결혼하는 걸 어떻게 합법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잖아요. 이런 게 있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거 절대 진리, 절대 가치, 절대 도덕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 기초를 제공한 사람이 니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인간이 이것 때문에 각자의 본능과 개성을 잃고 동물처럼 살고 있다. 절대적인 진리, 이건 뭐야?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기독교는 동성애 아주 정확하게 반대하고 낙태 정확하게 반대하고 남녀가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행을 버리고 간음하는 거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못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본능을 잃는다는 거예요. 개성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그게 동물처럼 사는 걸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절대 진리를 지키고 사는 게 그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상들을 파괴해서 각 사람이 본능에 따라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다. 이걸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학문이라는 그런 책에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고 신의 죽음을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나오는 신은 물론 기독교의 신이죠. 유럽 전체가 이제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독교의 신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착한 사람, 예의 범죄를 지키는 사람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살면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프레임. 그러니까 학교 가라. 그렇죠? 그러면 학교 가고,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그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 낳아야 된다. 그러면 애 낳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퇴해야 된다. 이런 모든 거를 왜 거기에 굴레에, 거기에 자기 자신이 거기에 얽혀갖고 왜 그렇게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규범, 이거를 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 거꾸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갈 필요 없고, 결혼도 할 필요 없고, 남자 여자가 결혼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걸 거꾸로 생각을 해야 그래야 인간이
인간으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라는 게 프레임 아시죠? 이런 프레임에 망치를 가져다가 그냥 대성이랑 완전히 이런 모든 프레임을 다 어떻게 부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죽었다는 이 말은 기독교의 신을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믿는 것처럼 우리가 무작정 가지고 있던 모든 관습들, 문화들,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때려 부숴야 된다. 이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니체라고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니체 사상이 그렇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이 말은 19세기 유럽의 지지 기반인 기독교, 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도덕, 이런 게 뭐가 필요하냐. 원하는 대로 살라는 거, 원하는 대로. 그래서 니체에게는 플라톤 철학,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기독교 세계관, 이거 도덕,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런 도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걸 다 부숴야 될 이와 같은 대상으로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19세기 사람들은 이거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죠. 그렇죠? 왜 그러냐? 그 사회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19세기에는 니체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20세기 넘어오면서, 특별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포스트 마더니즘이라는 게 나오면서 절대 윤리가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 개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거지. 그게 왜 예수님만 통해서 되느냐. 그렇죠? 왜 꼭 이성끼리만 결혼해야 되냐? 동성끼리 하면 왜 안 돼? 이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되는 사회가 지금 되니까 니체라고 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이론을 이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당시엔 꽃을 피우지 못했지만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아주 선구자구나.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세기는 그 어느 시대보다 탈기독교, 세속화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인간 중심의 시대이기 때문에 니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니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개념이 초인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신이 될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 각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 밖에 있던 그 하나님 중심의 이런 세계에서 나 중심의 세계, 여기 이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초인이라는 거예요. 초인은 어떤 사람이냐? 기존의 낡은 가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니체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절대 도덕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낡은 가치이기 때문에 기존의 가치는 허물고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가라고 외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기독교의 모든 가치,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게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가정,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그것부터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하니까 어떻게 이성애 남자와 여자가 하면은, 그러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 아기가 태어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생기니까 동성애라든 이런 거 해야 그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 근본 가치를 없애려고 이렇게 이제 하던 이런 사람이 니체다.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철저히 본능, 육체, 그리고 세속적인 사상의 뿌리들은 인본주의 사상이다.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라고 하는 니체의 사상이 봐도 오늘날의 성문화하고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크고 그러면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거 없이 그냥 누구하고 가서 잠을 자고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냥 나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 여기에 대한 배경을 제공한 사람이 니체라고 한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이든 집단이든 억압된 성욕의 해방을 위해 절대 진리나 도덕을 파괴하라는 그 니체의 속삭임은 참으로 달콤하게 이제 들린다는 겁니다. 달콤하게. 그래서 하나님 밖에 살던 이 불쌍한 인생 니체는 말년이 좋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는 1889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토리노 광장의 마차 대기소에서 마부가 그냥 말한테 막 욕을 하고 심하게 책질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11년 동안 정신장애, 말 그대로 정신병자로 살다가 1900년 8월 25일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던 엄마하고 그 다음에 딸의 품에 안겨서 그래서 이제 저 세상으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죠? 네. 말 그대로 이 정신병을 본인이 앓은 이런 사람인데 그 정신병 앓았던 그런 사람의 그와 같은 이론이 지금 20세기, 21세기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이론 토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인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프로이트는 뭐 정신 분석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성 욕구를 세상 사람들에게 공론화를 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일으킨 이런 사람이 이제 프로이트다. 1856년에서 1939년 이 프로이트의 그런 이론에 의해서 지금 성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자, 니체 사상과 더불어 이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을 준 게 프로이트의 이제 성이론이에요. 성이론.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19세기만 해도 유럽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인의 사생활을 언급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아주 금기였어요. 특별히 성 문제 이런 거를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 앞에 마음대로 얘기해요. 이렇게 금기시했던 성 문제를 공론화시킨 그런 인물이 바로 프로이트다. 뭐라고 얘기했냐.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중에 특별히 성욕을 억압하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억압된 욕망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근데 이거 억압된 그 욕망을 해소하는데 이게 이제 좌절에 빠져있던 좌파 진영이 이제 소망을 준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 욕망을 해소해야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억압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내부의 억압된 욕망을 처리하는 거,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억압과 금기에 대한 저항, 이런 거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야 하고, 이런 태도는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리는 데 이바지한다. 이래서 욕망의 해방은 개인의 건강을 위한 행동이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부부끼리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부끼리만 성적인 욕망을 해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도 좋으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좋고 남자와 남자가 해도 좋고 어떻게 해도 좋으니 그 성적인 욕망만 해소가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해서 프리섹스, 이거에 이제 기반을 놓은 사람이 프로이트다. 자, 프로이트 이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심리학 전공한 사람이고 정신분석학 이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그문트 프로이트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의식의 개념이라고 하는 걸 이제 끌어냈는데 이게 뭐냐면 아동 시절의 경험이 성인이 돼서도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떤 하나의 이론 체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근데 엄밀하게는 체코에서 이제 출생을 했다. 생리학 공부하고 정신병리학 공부하고 정신분석학 이런 거 이제 공부한 그런 사람이에요.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성격이 결정된다는 주장을 한 이면에는 그 사람의 독특한 가정사가 있다. 프로이트 아버지가 40살이 됐을 때 세 번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이미 결혼해서 아이들 다 낳고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프로이트의 어머니는 20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20살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세 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이 프로이트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는 이 두 번의 결혼을 통해서 이미 장성한 그런 아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프로이트가 태어난 이후에 동생이 자그마치 7명이 줄줄이 태어난 거예요. 줄줄이. 이렇게 되니까 동생들하고 경쟁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애가 하나면은 걔만 사랑을 해줄 텐데 지금 7명이 태어났으니까 이 7명을 뚫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이상한 거라는 그 성이론의 기본이 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돼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갈구하며 우리 히랍 신화에 나오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엄마하고 아들하고 그렇죠? 이런 성관계 이런 거 맺는 이런 어떤 컴플렉스가 있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라고 한 사람이 그런 가정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것들을 차용을 해서 이런 것이 사람들 가운데 존재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가서 유학을 가갖고 거기서 이제 최면수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강의의 매료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스스로 정신분석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책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정신병으로서의 무의식이 아닌 일반 사람들의 무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히틀러가 독일을 점령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이 오스트리아가 이제 독일에 이제 합병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서 나치가 이제 들어와서 프로이트의 집을 다 수색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영국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영국으로 도망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는 이런 어느 면에서 좀 비참한 그런 삶을 또 살게 됐어요.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프로이트는 도대체 뭐를 했냐? 우리 기독교하고 관련해서 반기독교 정서 문화 보급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프로이트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의 역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었고,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 그렇죠?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저 책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가서 보니까 여기 책이에요. 이거 조그만 책인데 제가 이번 주에 좀 구매를 하려고 그럽니다. 책이 이름이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거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이트의 그 이론은 무의식 속에서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갈망하는 아들과 자기 어머니와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질투. 아들이 아버지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래서 결국 어떻게 그를 살해해야 되겠다. 아들이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글쎄 그런 아들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프로이드는 그런 이론을 세운 거예요. 그런 이론을.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이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또한 자녀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는다. 자녀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런 걸 가르친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자기 부모를 혹은 자기 자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눈에 어떻게 공정한 그런 마음이 담기겠으며 그 눈에 어떻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담기겠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버지를 나의 경쟁관계, 엄마에 대한 나의 경쟁관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엄마 아빠도 이 자식들을 사랑해, 이 육신적인 그런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 가정을 세워서 이론을 만든 사람이 이 프로이트라고 한 사람이다. 말 그대로 가정 붕괴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일부 일처제의 가정윤리가 남편과 아내의 리비도를 억압해서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람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이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람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을 피워야 된다. 이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말을 직접 인용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경우 병을 낫게 하는 해결책은 간단하다. 바람을 피우면 된다. 이게 프로이트가 직접 이야기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더 말할 게 뭐 있냐. 그렇죠? 그래서 이 출처가 뭐냐.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히 여긴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책에 거기에 소제목이 프로이트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또 짧아요. 한 90페이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그래서 일단 제가 사서 또 다음 주에 또 소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족이 산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니체와 프로이트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이트 이야기를 했고, 자, 프로이트가 이제 이런 거 이론을 세웠는데, 프로이트의 그 이론을 발전을 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성혁명에 폭발을 가져온 그런 사람이 이름이 빌헬름 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빌헬름 라이. 이 사람은 1897년에서 1957년, 나중에 이제 미국에까지 가서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신분석과 마르크스주의를 접목해서 욕망의 문제를 사회적 계급관계로 결부시킨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이트,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론, 이거를 접목을 해갖고, 그래서 현 시대 성혁명이라고 하는 프리섹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 젠더 이제를 할 거 없이 이런 모든 것에 불을 질러 놓은 그런 사람이 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 1920년에서 30년대에 유럽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뭘 했냐? 성정치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폈냐? 오르가즘 이론을 폈습니다.
오르가즘 이론이란 뭐냐?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혁명 시민으로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 3회의 오르가즘을 경험을 해야 된다. 근데 오르가즘을 어떻게 유도해내느냐는 방법론에 있어서 그게 자유행위가 됐든 파트너를 바꾸면서 하든 남자와 하든 여자와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3번의 오르가즘을 경험해야 그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결혼 안 된다는, 이 사람 결혼은 강제적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태어나면 그건 강제적인 가족이다. 이런 거 다 파괴해야 그래야 사회주의 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성욕을 해소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신경 증세, 각종 질병이 생기고 집단적으로는 갈등과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6천 년 동안 인간 역사에서 프롤레타리아 이 착취당한 거, 종교적 신비주의, 그다음에 파시즘 이런 모든 게 다 성적인 억압 때문에 생긴 거다. 참 정말 세상을 이상하게도 보는데 모르겠어요. 뭐 이런 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이건 일부 극단적인 건데 이거를 일원화해갖고 일반적인 사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너의 성적인 충동을 만족시켜라. 그러면 지상에서 내가 이 천국 유토피아를 창조할 수 있다. 이래서 60년대 미국의 그 히피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시행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욕망의 해방, 사회 해방 이런 그 성정치 이론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마르쿠제, 베이트슨, 그다음에 프랑스의 가타리 이런 사람으로 이어지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성혁명에 이와 같은 토대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런 게 나와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 좌파, 지금 현실의 좌파에 이걸 이끌어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건데 이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다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이라고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 여기도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의 성적 일탈은 이미 어릴 때부터 나타났어요. 어릴 때 어머니하고 가정교사가 불륜을 저지르는 걸 목격하고 아버지한테 이제 일러 바쳤어요. 이거 해서 어머니가 자살하게 됐고 아버지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그런 의학을 전공해서 정신분석가가 됐는데 이 사람은 세상이 앞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종말을 고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었던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예요. 자, 이런 사람이 글쎄 자발적으로 3번이나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아이를 둬요. 참 아이러니하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3번이나 결혼해서 3아이를 둔다. 근데 결혼 생활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번 모두 3번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그의 생애 역시 비참하게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라이는 성생활에 있어서 긴장과 방출, 그 다음에 팽창과 수축의 과정에서 오르곤이라고 하는 독특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르곤. 저 사진을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저기 이제 이 오르곤을 집약을 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사람이 저 오르곤 나오는 박스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러면 암이 고쳐진다는 거야. 암이. 이 오르곤 에너지가 나와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림 가서 우리 보통 기 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뭐 기가 발생이 된다는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뉴에이지 이런 데 사상에 또 심취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저 오르곤 박스를 만들어 갖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서 이 오르곤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러면 암이 낫는다. 이렇게 돼 갖고 생명 에너지를 자기가 생산해낼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불법 치료 판매를 하다가 결국은 당국이 미국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무시해서 기소가 돼갖고 2년형 이거 받다가 형무소 복역 중에 1957년에 심장마비로 급사했어요. 본인이 만들어놓은 저 장치 팔아갖고 돈 벌려고 하다가. 그 다음에 저 오르곤이에요. ORGON. 오르곤 집전기를 판매했던 동료 실버트 박사 역시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자살해서 생을 마감을 했다. 참 우리 마르크스는 이런 사람들 그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정말 끝이 이렇게 불행하구나. 그 끝이, 그렇죠? 이런 거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혁명,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뭐 동성애 문제, 젠더 이데올로지,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결국은 동성결혼 합법과 여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마르크스주의에서 나오는 거다. 마르크스주의는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걸 없애야 돼. 인간 중심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없애고, 그 없애려고 하니까 결국은 가정을 없애야 되고, 교회를 없애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그 이론을 이제 세우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가정과 가족이라고 하는 걸 해체해야만 공산주의 혁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니체과 같은 사상, 프로이트과 같은 사상, 그 다음에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러한 도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오바마 시대에 다달해서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이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목사가 이런 모든 과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 아버지와 엄마의 역할을 파괴하려고 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교회가 파괴가 되고 사회가 파괴가 되면 그러면 이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서 그래서 결국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 이런 걸 꿈꾸는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시도가 공산주의라는 거,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광서 목사님의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여기 5장을 오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진리는, 절대적인 진리는 너무 단순한데 이거를 자기 생각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자기의 욕망대로 바꿔놓는 이런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은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아담과 이브에게 뱀이 접근해서 그들의 욕망을 부추길 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절대적인 가치, 도덕, 문화 이런 모든 것들, 특히 가정이라고 하는 걸 파괴해서 결국 마귀 세상을 가져오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정말 정신을 집중을 하고 잘 정신 차려서 가정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는 그런 좋은 시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와 같은 강연 또 설명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보급이 되고 해서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올바로 차리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하고, 또 특별히 우리 최정례 자매 하나님 옆으로 갔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그 가족이 장례식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 이 모든 절차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원만하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 상을 당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슬픔도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또 아이들도 건강하게 다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재원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